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는 동시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사과를 받아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작년 사드 논란이 시작될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 경제 보복을 인정하지 않았죠. 명백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의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조차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부인했죠. 경제 보복에 대한 아무런 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갑자기 사드 배치 선언부터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해놓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 세력이 이제 와서 그 피해 보상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굴욕 외교라뇨. 자기들이 잘못해 만들어낸 피해 책임을 왜 그걸 어렵게 해결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나요? 그리고 보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국무부가 이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건 또 어떨 겁니까? 시비를 걸어도 좀 말이 되는 걸로 봅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김호준입니다. 예. 굴욕 외교. 예. 저는 왜 굴욕 외교냐라고 했는지 처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웃기는 공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굴욕은 어제 노회찬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시 중국이 당했다고 중국 생각하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당시 사드 배치할 거냐라고 묻는데 사드 배치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상대국의 정상이 묻는데 그렇게 답하고 나서 열흘인가요? 일주일 있다가 그렇죠. 예,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배치한다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최소한 그때쯤에는 이해를 구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놓고 예. 일이 제대로 틀어진 건 그때부터죠. 예. 대내 모두에게 거짓말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가 몰랐거나 자신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총리조차. 예. 예. 생각해보면 그분이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잖아요. 정말 아련한 일이네요. 네. 예. 문자로 해고 통보 받고 막 화가 났던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물론 그 이후로 중국이 보복을 하고 우리가 당한 건 부당한 건 맞는데 최소한 그런 상황을 유발한 당사자들이 이걸 굴욕외교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기업들 손해봤다고 자기들의 일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주구장창 사드에 의한 보복 없다라고 주장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피해 없다 혹은 뭐 피해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보복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받고 싶었으면 자기들이 짓고 있을 때 사과를 받았어야죠. 그때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보복이 없는 척, 보복이 있어도 모른 척, 예. 사드와 무관한 척 딴청만 피웠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피해가 넘쳐난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냈어야 된다고. 예. 원래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말이 되게 싸워야 중계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데 우겨도 적당히 우겨야 제가 표를 들어두는 척이라도 하죠. 답답합니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과 관련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양대동 사옥 증축에 도움을 준 뒤 다스의 매출이 2배 넘게 뛰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명박 시절 재임 시절에요. 서울시가 현대차 사옥 증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공문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네요. 김재록 게이트라고 있었어요. 예.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 사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한나라당, 당신은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내에서 진상조사에 나와가지고 이거 뭐 명백하다.
인허가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더구나 그때 이 수사받던 서울시 공무원도 자살했어요. 네, 그렇죠. 검찰 내에서는 심지어 현대차 건물은 반은 불법으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명백한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당시에. 흐지부지 됐었는데. 김재록 게이트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때 왜냐면 그 로비를 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재록 당시 어디 회장이었는데. 네,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예,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김재록 게이트라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스가 2배로 매출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시장이. 이게 NB 휘나미난이라고요. 예, NB적 현상입니다. 이게 민원 해결과 사적 이익이 확실한 수당물을 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MB 휘나미난 적어놓으세요. 어디요? 네, MB 현상이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문서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냥 봐준 게 아니라 그냥 봐줄 리가 있나요? 예. 다스가 매출이 2배,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뛰었다. 예. 네, 그렇죠. 특히나 다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재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태어난 거 보니까. 10년 전 사건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미,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죠. 한나라당 당시로는. 네.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나오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예, 최소한 10년짜리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예. 다스는, 예. 계속해서 매출 규모를 키워서요. 현재는 해외 매출까지 합치면 2조 원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되고 나서 2배 뛰고. 예, 또 눈부시게 뛰었고요. 또 대통령 MB, 되고 대통령 나서는 재직 기간 또 눈부시게 뛰었습니다. 6배가 뛰고 하고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MB 피나미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재영 검사가 숨지기 전 이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건데요. 이 검사가 해당 변호사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뭐 통화만 한 거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요. 예,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유가족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유가족이 이럴 경우에 이제 잘, 취재에 응하지는 않는데, 통상 유가족은 자살을 정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요.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유가족 관점에서 의심스러워할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하니까 생각나는데 매우 특이하게 이런 류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 맞다고 유가족이 거꾸로 이야기해 준 제가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소위 마티 자살 사건이죠. 예. 그때 자살이 맞다는 뉘앙스로 오히려 의혹을 해명하는 역할을 부인이 했었죠. 예. 네, 근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또 자살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특이점이 없다. 자살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블랙 오퍼레이션 흔히 말하는 이었다면 거기 써 있을까요? 여하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이런 류의 자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접촉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경선 등과 관련해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5억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서 냈다라고 합니다. 요 상황은 이 발언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 비공식 여론조사, 뭐 청와대가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비공식이었고 당시 이 여론조사의 의도가 뭐였냐를 볼 수 있는 당시 상황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소위 탈박 선언을 한 거죠. 네, 일종의 배신의 정치로 찍힌 네.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진실한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난해 4.13 총선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진실한 사람, 저런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소위 친박이었다가 탈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기보다는, 대단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은 쓰임새가요. 예. 예. 당시 TK 지역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비공수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진박을 골라낸다고. 네, 진실한 박근혜 편인 건가요? 진박. 그렇죠. 그래서 진박이라고 했었어요. 친박을 넘어서 진박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어서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도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능해지겠는가 하는 거를 골라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죠. 대통령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몰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하거든요. 예, 그건 그냥 청와대에 주면 되는데 그건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을 땡겨온 거죠. 국정원에서. 들키면 안 되는 여론조사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목적이 이랬으니까요. 네, 심지어 해당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산했다라는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 보도도 있습니다. 단순 비즈니스상 이유로 인수합병 될 수도 있죠. 물론 수사가 자신들을 향한다는 걸 인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간 이건 단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시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니까 의혹이 들었지 않겠냐. 의혹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업계에 있지 않아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정도면 특정 지역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론조사하는 대구 경북에 지역구가 몇 개 있다고요. 예, 굉장히 큰 돈인데 잠시 후 리얼미터 권 실장 나올 테니까 불 들어와 있네요. 어느새 조용히 들어와 있네. 예. 한번 물어보죠. 요 관련 사항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하간 이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후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여론조사만 자꾸 보도하니까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냐 얘기하는데 전후 맥락은 그겁니다. 당시에.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을 다 찍어내고, 본인에게 진실되게 충성한 사람만을 따로 골라서 대구 경북에 당선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의중이 들어간 선거 개입용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 그런 겁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지난해 7월에서 8월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라는 JTBC 보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감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사이다, 잘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화통화 내용까지 나온 겁니다. 기록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인정하지 않았죠. 추명호 전 국장이 자기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예. 근데 다른 청와대 직원의 이 번호가 추명호 전 국장 이름으로 저장되는 바람에 들킨 거죠. 예. 추명호 전 국장은 명백한 최순실 라인이라고, 예.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왔었는데, 근데 추 국장하고 우 전 수석하고 이렇게 수백 통이나 단기간 내에 통화할 정도의 사이인데, 네, 3주간 수백 통 했다라고. 예, 하루 10통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추 국장이 최순실의 존재만 우 수석에게 비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우 수석은 자기는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정황 증거 같은 것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예. 자, 리얼미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목 정도 스르륵 훑어볼까요? 예.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 쪽에서도 상당 부분 문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가려달라고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가려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특검에서 다 봤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쪽에서요. 자, 크게 신경 쓸 내용 아닌 거고요. 다음 뉴스 제목. 네, 미국 국무부가요. 네. 조셉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서 유엔 북한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죠. 예,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말을 했으니까요. 예. 조셉윤 대표가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예, 북한이 2달간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 미국 간의 대화를 나서겠다라는 구상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2달 이미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러시아 역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최선희 국장 같은 경우도 네. 계속 가고 있고요. 러시아를. 우리도 뭐 러시아와 접촉이 계속 있어서 러시아가 중국 대신에 중국이 지금 우리하고 뭐 사드나 이런 문제로 좀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한테 그런 역할을 맡길 건가 보다 했는데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온 걸로 보아 뉴스공장의 분석은 항상 맞다. 그런 결론으로 가실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자, 네. 여기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